안녕하세요. 두 번째 로컬 콘텐츠 산업에 의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산소원 유구 아카데미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이어서 강선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두 번째 강좌는 로컬 콘텐츠 산업의 이해에 대한 창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우리는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해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가의 정책과 현 문화 콘텐츠의 성공 사례를 통해 문화 콘텐츠가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밀접하게 다가오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문화 콘텐츠와 창업이 어떻게 결합돼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로컬 기업들의 창업을 통해서 어떻게 문화 콘텐츠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사례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문화 콘텐츠 기업이 갖는 그 내외부적인 환경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문화 콘텐츠 산업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 육성은 한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바탕이 되고요. 또한 국가 이미지, 국가 브랜드 파워 증대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은 문화적 정체성과 국가 이미지 제고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 분석이 그 어떤 무엇보다도 어떤 다른 타 산업보다도 분석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화 콘텐츠 산업은 고성장 산업입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제조 기반의 산업을 주도하였다라고 하면 지금 뭐 밀레니얼 시대에는 문화 콘텐츠가 주력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사례들을 저희가 뉴스나 뭐 신문 기사들을 통해서 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은 2014년부터 2018년 이후 연평균 5.8%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매출 규모는 2018년 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콘텐츠 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119조 6천억 원 규모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타 산업에 비하면 규모는 미비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 문화산업이 매출의 규모가 문화산업만을 놓고 봤을 때 많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 아래 표를 통해서도 많이 그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출판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18년까지 지속적인 어떤 성장보다는 밥보 상태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계속 꾸준하게 이어오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만화 산업은 조금씩 지속적인 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웹툰이나 웹소설이나 이런 분야를 통해서도 이 만화 산업의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또한 원천 IP로서의 역할도 지금은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음악 산업도 7.3%의 어떤 연평균 성장 산업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여러 가지 영상 산업이 발달하면서 함께 발달하고 있는 산업이지 않을까라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게임 산업은 9.4%의 연평균 증감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게임 산업의 경우는 뭐 예전에는 아케이드 게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웹이나 아니면 닌텐도나 이런 게임 산업뿐만 아니라 모바일 게임, 웹게임 사업이 해외 진출을 통해서도 많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 영화 산업입니다. 영화 산업은 연평균 6.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영화 산업은 2014년에서 15년 올라가는 시기에는
조금 더 급감을 했는데, 다른 시기에 비해서 급감을 했는데 2015년부터는 조금씩 그 더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니메이션 산업은 연평균 2.9%의 성장률을 갖고 있고요. 아주 미비하게 그 인프라나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 다른 타 산업에 비해서 독자적으로 시장을 주도해가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성장률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방송산업은 5.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매출 규모도 타 산업에 비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방송산업의 경우는 기존의 지상파 케이블에서 종편 방송들, 그리고 요즘에는 웹드라마, 그다음에 IPTV 이런 방송 산업들이 확대되고 다양해지면서 성장률을 조금 더 갖고 가고, 매출 규모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갖고 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 다음에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 이런 산업들을 살펴보면 다른 어떤 그 단독의 콘텐츠 산업에 비해서 어, 함께 그 연동돼서 커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단독의 어떤 산업 규모가 커졌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이외의 어떤 유관 산업들이 규모가 커지면서 함께 성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 요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 산업은 고용 창출 산업입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은 생산 유발, 경제 영향력, 고용 유발 등에서 제조업과 기타 서비스업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고용 유발 개수는 최종 수요가 10억 원을 발생을 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는 약 24.5명으로 조사되고 제조업의 평균인 8.8명에 비해 약 3배에 달하는 높은 고용 유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산업 중에 가장 큰 산업이 콘텐츠 산업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제가 물론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작년 말 대비 2020년 대비 2021년 6월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5.6%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K 컨텐츠의 글로벌 흥행이 가속화되고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다시 증가 추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패턴들이 일단 많이 변화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런 변화의 양상이 잠깐 주춤했던 전체 콘텐츠 산업의 성장률이 다시 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레거시 매체들, 영화라든지 방송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한 판로와 유통의 구조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에 따른 고용 창출에 대해서는 더욱더 증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현장에서는 최근에 요즘 웹드라마나 넷플릭스나 OTT 산업들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제작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실제로 제작 인력이 부족한 상황도 놓일 때가 가끔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결국은 고용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은 고부가 가치 산업입니다. 문화 콘텐츠가 갖고 있는 이 고부가 가치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네트워크 외부성 작용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콘텐츠는 이용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하나의 유행이 형성되고 콘텐츠 소비의 효용을 증대시킵니다. 결국은 팬덤을 형성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최근에 콘텐츠 소비의 트렌드를 보면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콘텐츠일수록 지속적으로 소비되고 또 생산되고 다른 방향으로 해서 다른 산업으로도 많은 그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들었던 세미나가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그 모 브랜드가 어떻게 컨텐츠와 결합을 해서 매출의 효과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의류를 만드는 기업이었고, 이 의류를 만드는 기업의 그 브랜드 가치로는 업계에서는 사실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았던 브랜드였거든요. 근데 이 브랜드가 최근에 MBC에서 하는 유재석의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에 싹쓸이라는 그 스팟 그 한시적인 어떤 이벤트성 프로그램에 그 콜라보를 통해서 부가 산업을 시도했는데요. 콜라보 산업을 시도했는데요. 준비하는 기간도 되게 짧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3주 정도 운영이 되는 싹쓸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3주 정도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이었고 그 안에 매출을 낼 수 있어야만 했었고 방송 콘텐츠다 보니까 시의성을 많이 타는 그런 단점을 많이 갖고 있던 콘텐츠였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적으로 23일 만에 준비를 해서 일매출 20억씩 찍었다라는 결과 사례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결국 이 컨텐츠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사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BTS의 방방콘 더 라이브라는 콘서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콘서트를 진행할 수 없었던 많은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BTS가 이거를 온라인을 통해서 외부와 연결하는 의미로 언택트 공연을 시도했었습니다. 근데 이 언택트 공연으로 최소 250억 원, 공개된 매출은 아니지만 출연해서 최소 250억 이상의 매출을 냈다라고 하고 이 공연이 총 조회수가 5,059만 건에 달했었고 최고 동시 접속자 수는 75만 6,600여 명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이 지금 오른쪽 사진에 보면 저게 아미밤이에요. 아미가 아시겠지만 BTS의 팬클럽의 이름이거든요. 이 아미밤을 통해서 이 연결된 이 아미밤 판매만 50만 개가 됐다라고 하고요. 이 아미밤의 빛으로 연결된 지역이 162개 지역, 전 세계 162개 지역이었고 실시간 공연에 대한 감상 해시태그가 646만 건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그만큼 이 BTS라는 K 컨텐츠가 세계의 글로벌로 나가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또 거기에 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매출을 냈는지에 대한 그 실질적인 객관적인 데이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조사를 하면서 되게 많이 BTS가 이 정도였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네, 그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었던 컨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오프라인이 할 수 없었던 거를 온라인이 해낸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컨텐츠라는 것 자체가 외부 환경이나 내부 환경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을 내고 또한 그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 문화 콘텐츠가 갖고 있는 파급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콘텐츠가 갖고 있는 문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업인 것 같아요. 코로나 여파로 세계가 모든 게 또 저희 나라의 물건이나 이런 생산품들이 주춤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또 컨텐츠를 통해서 다시 날개를 달 수 있는 효과를 내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한류라고 해서 저희 문화가 하나의 유행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한류의 붐, 잠깐일 거다라는 평가도 많이 있었고 일시적이다 해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한류가 아니라 K 컨텐츠라는 산업 자체로 지위가 격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K 컨텐츠 산업이 갖고 오는 파급 효과는 외국인들이 드라마, 음악, 영화, 게임 등의 한국 문화와 한국 스타에 열광함으로써 대중문화 상품의 수출이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 상품, 드라마 관광, 촬영지 관광이죠. 그다음에 성형, 화장품, 음식, 요즘 치맥, 치킨이 동남아나 유럽에서 되게 유행한다고 해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에 보면 외국인들이 하는 영국 남자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이 남자도 영국에 가서 영국 사람들과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유튜버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에 보면 이 치맥과 치킨이 꼭 들어갑니다. 치킨은 유럽에서도 많이 먹고 있고 사실은 알고 있는 건데 즐겨 먹는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식 치맥, 한국식 치킨에 대한 어떤 선호도 그리고 음식에 대한 반응은 조금 더 다른 감성을 갖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이렇듯 한국 대중문화와 한국 스타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상품 판매가 확대되고 있고요. 이런 한류의 영향, K 컨텐츠의 영향을 받아서 외국인들이 한국 제품을 선호하고 그다음에 전자제품, 생활용품 등 이런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이미지 전환이 많이 돼서 구매가 더 많이 촉발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한국에 대한 어떤 호감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생활 양식이나 한국인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동경하는 단계로 이르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성급한 판단일 수는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남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해외 출장의 기회가 조금 많아서 해외 출장을 가게 되는데 저희 불과 10년 전만 해도 출장을 가면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면 한국이라고 하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최근 한 5년 전부터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유행했던 시기였거든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노래하고 있고 너는 강남 스타일을 아니라고 저희에게도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만큼 한국에 대한 이미지, 그다음에 이런 단계별로 해외 나갔을 때 이제 외국인으로서 타국을 방문했을 때 막연한 차별을 좀 받고 있다는 느낌이 예전에는 들었었거든요. 동양인으로서. 하지만 이제는 어디 가도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호감을 보이고 반겨주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가 해낸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만들 때만 해도 문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빈센조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넷플릭스에서 히트를 쳤거든요. 근데 이제는 벌써 불과 한 달 전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한 달 만에 오징어 게임, 뭐 갯마을 차차차 이런 드라마 컨텐츠가 다시 또 다른 컨텐츠의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컨텐츠가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히트를 냈었는데 지금은 이 히트를 내는 주기가 조금 더 짧아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 문화에 대한 그 호감도가 급부상하지 않았나라는 거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고요. 또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유관 산업에 효과를 주면서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컨텐츠 기업의 문화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창업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문화 콘텐츠라는 것으로 단순히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나리오 작가, 감독, 촬영 이렇게만 직업군을 생각할 수 있고 단순하게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문화 콘텐츠로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창업진흥원에서 멘토 활동을 5년 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문화 콘텐츠로 창업을 하겠다는 창업자가 없어서 1년에 한 명, 두 명 정도 나와서 멘토 활동을 많이 못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문화 콘텐츠로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겠다라는 젊은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지금은 많은 이제 멘토들이 또 같이 공급이 되면서 창업 기업들을 육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컨텐츠로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될까? 창업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저도 창업한 지 16년 차를, 17년 차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초기에 창업을 했던 시기와 지금의 창업의 시기는 외부적인 환경도 많이 다르고 내부적인 여건도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했을 때만 해도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뭐 하다 말겠지라는 그냥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는구나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 콘텐츠 기업이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아, 쟤는 무한한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사람들의 그 시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업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창업자가 가져야 될 기본 소양으로서는 저는 첫 번째로 컨텐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컨텐츠가 무엇인지, 갖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와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영화, 방송, 공연, 만화, 웹툰 등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의 창업의 어떤 트렌드를 보면 한 분야를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융합할 수 있는 사업 모델들을 만들어내면서 창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 시대 때 했던 그 컨텐츠에 대한 이해보다는 지금 20, 30대들이 창업을 하면서 갖고 있는 컨텐츠에 대한 이해가 더 많이 있어서 이런 창업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뭐 책을 보고 컨텐츠를 소비했던 시대잖아요. 하지만 지금의 20, 30대들은 책과 영상을 통해서 컨텐츠를 접하고 소비하고 생활을 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세하게는 하지 몰라도 각 분야별
대한 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 저희 세대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영화가 갖고 있는 그 산업 구조와 방송이 갖고 있는 산업 구조, 공연이 갖고 있는 산업 구조가 각각 다른 같은 모양이지만 다른 구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 소비되는 형태도 달랐었고 생산되는 구조도 달랐었기 때문에 이해가 필수적이었는데 지금은 이것도 조금씩 변하고 있지 않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인데 세 번째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기 어려운 산업이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의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계속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인 투자가 돼야 되는 사업이고요. 이 생산의 기간이 다른 여타의 산업들보다도 더 오래 걸리는 산업이고 많은 인력이 투여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투자가 돼야 되는 거고 매 단계별로 투여되는 인력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구조를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방법도 함께 찾아야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물론 문화 콘텐츠만 개발 단계가 긴 사업은 아닙니다. 뭐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다른 의료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R&D 산업부터 해서 5년 정도씩, 10년 이상씩 걸리는 산업들이 많은데 그쪽에서는 사실 매 단계별로 인력이 투여가 바뀌는 구조인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연구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해나갈 수 있는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같지만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꼭 수익 구조를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 중요한 거죠. 마인드를 기르는 거.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 기업인으로서 예를 들면 아니면 창업을 꿈꾸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영화, 방송, 공연, 만화 등등 다른 어떤 다양한 컨텐츠들에 대한 데이터가 자신에게 쌓여 있어야 하는 재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거는 많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이 영화인이 되고 공연을 많이 본 사람이 공연인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만화를 많이 보신 분들이 또 만화가가 되기도 하고요. 이 분야들 결국은 어느 한 분야를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경험들이 함께 길러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거는 계속 세대는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사람이 태어나고 있고 오늘도 사람이 또 다른 세상으로 가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은 시대의 이 트렌드라는 거는 항상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물이 흐르는 것처럼 계속 흐르기 때문에 이 흐르는 트렌드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이 컨텐츠를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성공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다음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가장 또 중요한 자본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본 확보는 투자나 지원 이런 여러 가지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거기에 따른 확보 방안도 전략적으로 같이 함께 알아가야 할 중요한 요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성장 그래프입니다. 이 첫 번째 기업의 성장 그래프는 아주 매끄럽죠. 창업 당시에부터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어떠한 제품이나 컨텐츠가 제품이 생산될 때까지 어떤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가고 있고 투자가 유통이 시작되면서부터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게 일반적인 기업의 성장 곡선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데스밸리라고 해서 그 기업들이 3년에서 5년을 많이 못 넘긴다고 해요. 3년에서 5년을 못 넘긴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투자를 해서 시장에 나왔을 때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데스밸리를 넘지 못하고 많이 폐업을 하게 되는데, 그 고비를 넘긴 기업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래프를 갖고 있는데, 아래에 두 개의 그래프는 왼쪽은 넷플릭스의 그래프이고요. 오른쪽은 아마존의 그래프입니다. 이 막대 그래프를 보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플랫폼 사업자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이자 컨텐츠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함께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지속적인 아래는 성장을 하고 있지만 마진율은 아주 심장박동 소리처럼 요란한 부정맥이 심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아마존은 여러 가지 유통 플랫폼이잖아요. 유통 플랫폼으로 성장은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그 성장률에 대해서는 그 각각이 갖고 있는 주기가 일반의 어떤 기업의 성장률보다는 조금 더 많은 요동을 치고 있는 그래프로 보이는데, 이 두 회사의 유사점이 뭐냐? 결국은 컨텐츠를 하는 기업, 컨텐츠를 한다는 거는 많은 끊임없이 생산하고 끊임없이 소비되고 끊임없이 또 생산하고 또 소비되고 이런 과정에 하나의 프로젝트당 좌지우지되는 영향력이 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최근에는 저는 이제 느꼈을 때 이런 기업의 성장 그래프가 컨텐츠 기업에도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미디어가 다양해지고 소비 행태가 또 다양해지면서, 그리고 다른 타 산업과의 콜라보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생산하고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번 히트친 상품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